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선 한미 관세 문제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에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을 확정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2월 임시국회 쟁점인 사법개혁 법안 처리 계획과 당내 현안인 합당 논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에 앞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교섭단체가 국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한 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미 관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갑자기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100% 입법 지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 100%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익이 가장 연관돼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왜 방치하셨나요? 일방 처리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또다시 관세 인상으로 압박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 USTR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다.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무역 적자를 개선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올려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관세 장벽 개선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 대표와 신속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 나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내란 번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또 검찰 수사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정치개혁과 택지 소유 상한제를 담은 신토지 공개념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가 지방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방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논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에 따라 출범하는 지방통합특별시가 각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사업을 구걸하는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특별시는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총리가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통합특별시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약을 맺어야 될. 행안위 위원들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지방으로 옮겼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권한과 재정을 혁신적으로 내려보내줘서 지역 주도의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행정통합을 촉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10개가 넘는 알짜 조항들, 핵심 조항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 다 못 주겠다고 했어요. 차관 알고 계시죠?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 전남 광주를 통합하는 특별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신정은 행안위원장은 오늘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특별법에 대한 소위 심사에 착수하고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 이력이 있는 변호사를 추천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걸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선 특검을 추천한 이성윤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해명에 나선 이성윤 의원은 소통이 부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실책이며 제2의 체포동의안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당원들 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당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오는 13일을 합당 논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금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합당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을 확정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가짜 뉴스라고 비판한 이 대통령에게 과거부터 돌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지도부를 비판한 발언들이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내린 윤리위의 탈당 권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당원 당규에도 이제 21조 3항에 보시면 탈당 신고서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 보고 사안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친한계에서는 숙청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또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과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1일과 12일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얼마나 가짜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경로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라고 SNS를 통해 밝힌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임 청장이 개인 게시물을 위해 개인의 납세 과세 정보를 무담으로 열람한 것을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을 놓고 불거진 당청 갈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닌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최종 낙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례적으로 불만도 표시를 했는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전준철 변호사가 과거 대북 송금 사건 김성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을 문제 삼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되는 이 전준철 변호사는요, 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성윤 의원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네. 당시에 이 반부패 수사부장으로 이 특수수사를 경험했던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사 능력으로만 보면 특검 후보에 탁월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당초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임자라면서 이 전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지만 네. 정작 이 대통령은 이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이 권창영 변호사를 낙점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냈습니다. 이 전 변호사가 검찰을 떠나서 이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면서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 이 지점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배치되는 인사를 추천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한 데 이어서 오늘도 이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친명계 내부에서는 추천을 주도했던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제 터져 나왔고, 여기에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합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까지 이제 날렸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궁지에 몰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친명계 이건태 의원 등이 이성윤 최고위원을 향해서 이 대통령직을 배신한 인사를 추천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지도부 내 계파 갈등이 좀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이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오늘 이성윤 의원 역시 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고 변론 담당 부분 역시 이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 무관한 부분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한편으로는 이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끼기에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톤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옵니다. 특히 말씀하신 이 합당을 놓고 조국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 때 설 연휴 전인 13일까지 공식 답변이 없다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이 반정청래파 의원들은 조국 혁신당의 토지 공개념 등을 이유로 합당을 격렬히 반대하는 상황이라 이 정 대표가 조국 대표의 데드라인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13일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 무산에 대한 책임론까지 짊어져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 당장 내일 열리게 될 의원총회가 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언론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3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서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 처리를 했는데, 특히 중앙당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그러자 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당은 반대로 당권파와 가까운 유튜버 고성국 씨 징계를 추진하면서 맞불을 놓는 일명 그 징계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은요, 이 장동혁 지도부가 이끌고 있는 중앙당과 또 친한교의 보루 역할을 하는 서울시당이 서로를 향해서 이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전무후무한 이 징계 핑퐁 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앙당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성명을 통해서 당의 결정을 비방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당사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라고 주장한 이 극우 성향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로 응수하면서
나오면서 반대편에서 세결집에 나선 그런 모양새인데 국민의힘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제명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 탈당 신고서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제명 처리를 했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설명인데요. 당권파는 이번 기회에 이 친한계 핵심 인사들을 정리해서 지방선거 전에 대여를 정비하겠다라는 생각이지만요. 서울시당으로 대표되는 이 친한계의 반발로 인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 심리적 분당 상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징계가 정당 간의 갈등이 아니라 당내에서 상대 파벌을 제거하기 위한 숙청의 도구로 이 전락한 것을 놓고는 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 잠실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꽤 그 열기가 이제 높아 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결집하면서 건재함도 이제 과시를 했습니다. 이런 그 국민의힘 내부의 강대강 대치, 이제 그 지방선거 그 전체 그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 유력 정치인의 토크 콘서트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다른 지점이 좀 많았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1,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 토크 콘서트. 한 전 대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냥 한동훈이다라고 얘기하며 국민의힘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부분을 좀 코멘트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 콘서트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선언했던 이 한 전 대표의 장외 새 결집이자 또 이번 지방선거 때 참전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네. 당장 이 콘서트 참여 비용을 4만 원에서 6만 원 가량 정도 받았는데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한 점까지 고려를 할 때 이 출마 가능성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배현진, 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 인사 10명이 대거 참석하면서 이 독자 세력화의 기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지도부는 한 전 대표의 이런 장외 행보를 분당 행위로 규정을 하고 참가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당무감사 등을 통해서 친한계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경한 태도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서울시당의 맞불 징계 추진에 대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게 이 당권파 측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네. 서울시당이 만일 이 고성국 씨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당원 당규상 장 대표나 이 중앙당 윤리가 그 결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이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지방선거 국면 내내 지켜봐야 될 구분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 같네요. 네, 이슈픽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어떤 민생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승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목요일인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야는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필수의료 강화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80여 건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부의 중인 129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과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꼽았습니다. 또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도 처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온라인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규제 완화법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과 야당의 비판으로 아직 조정되지 못했습니다. 129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과 3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오는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거부나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설 연휴 이후에는 여야 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여야는 가평군 군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밝히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군 당국에 책임 있는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육군은 오늘 오전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훈련 중이던 AH-1S 코브라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지방선거 승리 여성 결의 대회에 참석해 기초단체장 여성 당선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성 위주의 불공정한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선 시스템과 암행 어사단 가동으로 부정한 공천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묶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가입이 강제되거나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퇴직연금 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선택권,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충격 완화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양당이 부동산 감독기구를 감시기구라며 공포를 조성하고 투기의 자유를 거주 이전의 자유로 포장하며 불법 행위를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양당을 향해 트집잡기와 투기꾼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힘을 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월 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새벽 배송 허용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유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온 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한해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2012년 도입한 이래로 10년 넘게 유지돼 왔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규제가 이뤄지는 동안에 그 빈자리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선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상거래 영업행위에 한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아무래도 이 새벽 배송을 하게 되면은 전통시장에서는 신성분 식품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집 앞에 나와 있으면은 시장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시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쿠팡과 대형마트 간의 건강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소상공인의 입지만 더 줄어들 거란 우려에 민주당은 온 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시장을 열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대형마트 그 점포를 유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도 좀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도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그 사이트에 전통시장의 항목을 좀 열어놔서 동네 전통시장의 물품도 함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좀 창의적인 상생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상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지혜롭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법과 함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죠. 견제와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매입 임대 공론화입니다. SNS를 통해서 연일 부동산 관련 강도 높은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매입 임대 사업자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건데요.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냐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부동산 매입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는 지난 정부들에서 폐지와 부활이 반복돼 왔었죠. 전월세 공급에 기여한다는 평가와 함께 주택 대량 매입으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공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역시 공이 주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이 주도해야 되는데요.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전부 다 공공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토호제는 온통 다 묶어놓고 대출도 꽁꽁 묶어놓고 지금 집 팔으라는 것으로 이거 협박하겠다. 저는 길게 가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선 임대사업자 제도의 현실을 외면한 채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라면서 꼬집었습니다. 최근 보도된 국회의원 다주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 국회의원 69명 중 42명, 61%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당 내부의 부동산 이해 충돌 의혹부터 국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사건건 발목만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임기 중반, 임기 말에 정부에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다주택 소유자들이 눈치 보고 견뎠지만은 이건 임기 초예요. 팔든지 세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민주당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면서 정책에 동력을 붙여가는 이 대통령. 매입임대 제도 존속 여부 논의가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 위원장님께서 관세협상 현안 질의를 열겠다고 하신 이후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준동의 요구를 접고 어떻게 이렇게 대승적 결단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과정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민에게 커다란 그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헌법에 비준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로 인해 가지고 다시 관세가 15%에서 25%로 재인상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거의 뭐 관세 폭탄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들에게 가중될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법적 위배 문제는 다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특별법을 통과하는 대로 그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네네. 네, 이 비준 동의에서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에서 어떤 점들을 꼼꼼하게 짚어야 할지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뭐 특위위원장이 아니니까 그 이 법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자 한다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 투자 집행하기 전에 국회 사전 동의를 좀 받아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대미 투자 관련돼서 영향 평가를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더 나가서 모든 자료를 국회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하고 싶고요.
더 나가서 낙하산 근절, 그러니까 10년 이상 금융 투자 경력자만을 우리 투자위원회뿐만 아니고 관리위원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이사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하고 싶네요. 네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이 발의돼서 오는 12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행안위에서 심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권의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요. TK 네. 통합 추진,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될까요? 지금 TK 행정통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TK 통합법이 한 335개 정도 됩니다. 335개 조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과 제재, 교육, 의료 이런 핵심 권한에 대한 이양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지방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통합을 얘기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100개 이상이 지금 불수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황이. 네. 각 부처에서 TK 통합특별법에 100개 이상을 갖다가 불수용을 나타냈기 때문에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빨간불이 켜져서 실질적인 TK가 재도약해야 하는 행정통합이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 관련된 쇼로 끝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2월 임시국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와는 별개로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편 여당의 합당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이성윤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 쟁점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미국의 입장이 더 강경해졌다. 또 아마추어 행정이 관세 참사를 불렀다고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위가 이제 구성돼서 대미투자특별법 이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이게 좀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을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 이미자 재경위원장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좀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여야 원내대표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원칙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달에 법안이 제출됐고 미국과도 관세 협정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법안도 제출됐으면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미국한테 관세를 올릴 수 있는 빌미까지 주었잖아요. 저는 국힘이 정말 땡깡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 땡깡 부리고 MOU는 원래 팩트시티에도 없고 이거는 그냥 우리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이걸 비준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땡깡을 부린다. 이거 빨리빨리 체결해서 기업들의 하루하루가 손실이 이게 한 달만 늦어지면 이게 손실이 몇천억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여당과 여당이 고육지책으로 이제 재경위를 떠나서 특별위를 만들어서 한 달간 활동해서 빨리 법안을 만들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손해가 너무 크다. 그런 것이고요. 저는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한 달 이내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낙관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고됐던 쟁점 법안 처리는 설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사법개혁 법안 중에서는 이 법 왜곡죄가 먼저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간접죄에 끼워 넣기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막판에 좀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왜곡죄 관련 부분은 국민들께서 많이 원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보시면 법원에서 국민 눈치를 안 보고 막 마구 판결하잖아요. 이진관 판사님은 정확하게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23년을 한덕수에 선고했지만 나머지는 정말 김건희에 대해서 1년 8개월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잘못 적용하는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법 왜곡죄를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검찰개혁 법안은 정부가 여당 의견을 반영해서 제2법 예고를 준비 중인데요. 예.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는 일원화를 하고 예. 공소청에는 보안 수사권 대신에 요구권만 부여한다. 이게 예. 그 여당 안입니다. 예. 기존의 그 정부와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외한 그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도 수정이 된 거죠. 수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진료는 의사에게 하듯이 수사는 경찰에게 그리고 공소는 공소관에게 이걸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자는 겁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든가 예외적으로 급한 경우가 있을 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에게 이걸 보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기능이 순조롭게 네.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대통령 뜻과 우리 여당의 뜻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 전 대통령부터 김건희 씨, 또 한덕수 전 총리 등 특검 기소 재판들 1심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뭐 지난주엔 또 명태균 게이트,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등 국민들의 그동안 이제 관심들이 이제 많이 쏠려 있던 그 사건들 1심 선고도 내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법 왜곡죄 뭐 빠른 이제 처리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한 뭐 사법개혁 이제 법안 처리 최근 이제 속도를 내려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의지가 바로 이러한 1심 재판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그 김건희 1년 8개월, 곽상도 아들 50억 원 무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23년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법은 이진관 판사는 법대로 한 겁니다. 네. 법대로 한 것이 정상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법원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불신을 깨기 위해서는 법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법원 판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네네. 검사들도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요. 이걸 깨기 위해서는 법 왜곡죄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저 법사위원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가장 뭐 핵심이 법 왜곡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법 왜곡죄도 있고 또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소원을 해주는 것도 사법개혁 일환이죠. 네네. 네, 그리고 그 3대 특검 이후에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예.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요. 예. 2차 종합특검 대표 발의자시잖아요. 예, 예. 좀 기대와 좀 주문이 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 1차 3대 특검에서 수사를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건 특히 검찰 부분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차 특검에서 못했던 부분, 특히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과연 대법원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하나, 그 다음에 그 노상원 수첩이라고 있습니다. 그 살벌한 계획이 담겨 있는 그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안 돼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김건희가 법무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수사 농단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17가지를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하는데요. 이번에는 파견 검사를 원래 법안에는 30명 했는데 15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파견 공무원 수를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검사를 많이 파견받지 말고 경찰이나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파견받아서 이번에는 검찰이 조작 기소, 잘못된 수사는 좀 제대로 좀 밝혀달라 이런 취지의 2차 종합특검법입니다. 알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러면 종료 시점 한 언제 정도 될까요? 보통 준비기간 20일이고요. 네. 보통 90일 기본 수사기간이고 2차 예안에서 30일 두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7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약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월이니까 6개월 후면 한 7월 말 8월 초 뭐 이쯤 6월 말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합당 이야기로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당내 우리 방에 핫 있습니다. 조국 우리 당에. 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내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초선부터 중진까지 연쇄 회동을 하고 있지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최고위에서도 연이에 좀 강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당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고 1월 22일 날 제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안한 후에 바로 또 이해찬 대표님께서 서거하셔가지고 네. 일주일간은 이제 애도 기간을 갖는 바람에 합당 논의가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 일주일 정도 약간 흘렀는데요. 이제 반발하는 논의도 있고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고 또 당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표께서 국회의원들 초선부터 다 고문까지 네.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라고 했고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에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내일 오후에 최고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대표께서 정말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의견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총회를 모아간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 내일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대표께서 들은 의견을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의원들 또 솔직한 얘기를 통해서 아마 내일 난상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마 대충 방향이 대략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혁신당 측에서도 뭐 대외비 문건이나 아니면은 그 뭐 미략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거나 불쾌감을 좀 표시할 정도로 좀 각을 세웠는데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민주당 쪽에서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가 좀 우군이기도 하지만 뭐 DNA와 노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되고 있죠. 좀 어떻게 민주당과 잘 섞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미략설이니 무슨 뭐 이런 것은 저도 기분 나빠요. 예. 문건은 아시다시피 사업 대표께서 통합 제안을 하니까 실무자들은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과거 사례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고요. 미략설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표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저는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역구에 가보면 우리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뭐냐 제가 물어보면 전북 말씀하시는 거죠? 전북입니다. 대부분 다 같은 당이다. 방향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별 차이를 얘기를 못합니다. 보면 결국 우리가 DNA도 같고 강물이 물결이 다르다고 해서 같이 안 섞이겠습니까? 다 똑같이 바다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협력을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조국 혁신당이 전북 지역에서 또 선전했던 그런 이제 지역인데 그쪽에서 그렇죠. 이제 그런 비례대표 할 때 선전했고 네.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전남에서 담양에서 승리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합당 추진이 잡음 없이 진행이 돼야 양당 간에 서로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의총, 뭐 난상 토론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내일 의총이 좀 관건, 커다란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의총이 이제 끝나면은 당원 여론조사, 토론회 절차, 그러니까 이제 의견 수렴의 총의가 이제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당의 내용을 봉합하고 서로 윈윈 효과를 얻기 위한 가장 최선의 좀 해법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표께서 고민해야 할 일을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정치한 지가 2년 정도 됐지만 우리 그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우리 민주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이겠죠. 저는 국회의원도 당원의 한 사람이고요. 그 국회의원 정치인만으로 뜻으로 결정짓지 말고 우리 당원들의 총의를 한번 물어보자. 당원들의 여론조사든 당원 투표를 해서 당원들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내일 의원총회 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대표께서 고민을 깊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당원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그 합당이 될 거는 같습니까? 된다면
지방 전이 선거 전인가요, 후인가요? 어떻게? 제 개인적인 얘기만 네네,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방선거에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조건 없이 예. 정말 조건 없는 통합을 해야 한다. 제가 지론입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또 당원들 간에 총의를 모아본 적이 없어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조건 없는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 지론이기도 한데 정말 어려운 숙제를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외적으로 내외부의 환경이 막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환경이 막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와 우리 의원들과 그리고 대표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슬기로운 방법을 찾겠죠.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전북, 전주, 을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도 역시 그 행정 통합 움직임 속에 그 전주와 완주 통합 논의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그 완주의 안호영 의원이 이 통합에 있어서 좀 신중하셨는데 통합에 동참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완주와 그 전주 통합 추진 계획과 이 전북권에 가져올 변화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역구 말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주에는 국회의원이 갑을병 3분 계신데 갑과 병 의원님이 입각을 하시는 바람에 통일부 장관하고 우리 이제 국토부 장관이 가는 바람에 그렇네요. 제가 전주의 대표 국회의원 자칭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30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지금 4번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00년 전에 전주가 하나였는데 완주군과 전주시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전주나 완주는 같은 생활권이에요. 이걸 합치자고 전주는 인구가 좀 있고 완주는 그 땅이 넓으니까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전주 완주 통합은 전북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를 갖는 거라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이 통합이 대세잖아요. 전주를 둘러싼 전남 광주가 통합하고 또 위에 충남 대전이 통합합니다. 그러면 배로 비유하면 항공모함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는 어떻게 되냐? 이제 누가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쪽배다, 쪽배. 그러면 쪽배다 하더라도 거기에 엔진을 달면 최소한 이지스함이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스스로 먼저 결정을 하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요구하자. 왜냐하면 충남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마찬가지고 먼저 통합을 결정하고 정부에 이렇게 했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호영 의원한테 설득을 해서 전주 완주 통합을 하자. 그리고 안호영 의원께서 정말 선명하게 통합을 선언해 주면 우리 전주 완주 의원들이 옆에 서주겠다 해가지고 정동영 의원하고 저하고 셋이서 서서 통합을 추진했는데요. 지금 완주군 의회에서 이제 그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안호영 의원께서 열심히 하고 있고 결국 우리 전북도 이 통합에 물결을 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북은 지금까지 100년 동안 변화를 앞서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적응하거나 따라가야 되는데 전 변화에 뒤처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혹시 전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오랫동안 복무했습니다. 전주역에 내리면 꼭 평양에 내리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전역 시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합을 통해서 정부의 좀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좀 전주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 통합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목소리가 이게 하나의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입각하셨습니다. 대세. 두 분이 입각하셔서 대북 정책 또 이제 부동산 정책에 힘을 쏟으시니까 이 의원님께서 이 통합 정책에 많이 또 힘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제가 한 가지 말씀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요즘에 대세인 피지컬 AI 이거를 전주에 유치해서 전북에 유치해서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전북이 되살아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유치가 우리 지금 되면 하계올림픽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전북이 회복시키기 위한 저는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회복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곳이 아픈 손가락이 전북입니다. 전북을 회복시켜야 이 지정학적 정의가 회복되는 거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국내 여러 정치 현안을 관련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네. 또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